안익태기념재단 연구위원으로 있는 음악 칼럼니스트 김승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지휘자 안익태의 세계적 위상에 관해서입니다. 흔히 한국인들에게 안익태 하면 애국가 작곡자로서만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생전에 1906년에 평양에서 나셔가지고 1965년 9월 16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만 59평생 동안 안익태 선생은 작곡가로서보다 지휘자로서 세계적인 지휘자였습니다. 그 위상에 관해서 세계적인 레벨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익태가 생전에 지휘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리스트가 안익태의 그 클래스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안익태 선생 생전 지휘한 오케스트라들이 뭐 수백 개 악단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악단들은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라 불리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필두로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파리 음악원 오케스트라, 현재 그 파리 오케스트라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파리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건 현재 그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이탈리아 방송교향악단, 로마 방송교향악단, 아일랜드의 더블린 방송교향악단,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이것이 후에 개칭이 된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그리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이베리카 오케스트라, 바르셀로나 리세우 대극장 오케스트라, 그리고 뭐 미국의 L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신시내티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그 세계적인 악단 다수를 20세기 초중반에 모두 지휘한 유일무이한 동양인 지휘자가 안익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1939년부터 1959년까지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총감독, 총지배인을 역임했던 게르하르트 폰 베스트만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상당한 살아생전 독일 음악계의 거물이셨는데, 이분이 1943년 5월 3일자 그 독일어 편지를 쓰신 게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독일 코블렌츠 국립문서보관소에 보존이 돼 있는데, 여기서 수신인은 당시 그 베를린 주재 독일 일본 협회 베를린 본부 총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그 게르하르트 폰 베스트만 박사가 뭐라고 썼냐면요. 고노의 백작 축청권은 당분간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요? 2명의 일본 지휘자를 한꺼번에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객원 지휘자로 초청하는 것은 좀 과한 듯합니다. 당신이 제안한 2명 중에 선택을 하라면 나는 예술적인 관점에서 고노의 백작보다는 안익태 씨를 절대적으로 선호하겠습니다. 즉 이 고노의 백작은 안익태보다 8살 더 많은 고노의 히데마루라는 당시 일본 지휘계의 대부였습니다. 이 고노의 히데마루보다 안익태가 지휘 실력이 더 출중하다, 더 걸출하다, 이런 그 요지의 편지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그 서양 음악 사조상으로 오스트리아의 구스타프 마을러와 프랑스의 클로드 드뷔시, 그리고 이 독일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이분은 다 2살 차 그 엇비슷한 연배였는데요. 이 3명이 서양 음악 사조상 후기 낭만파 3대 거장입니다. 이 마을러와 드뷔시는 동양인 제자를 전혀 두지 않았고요. 슈트라우스가 두었던 유일한 동양인 제자가 안익태였습니다. 당시 슈트라우스의 일본인 중국인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안익태만이 슈트라우스가 아꼈던 유일무이한 동양인 작곡 지휘 제자였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안익태가 슈트라우스의 그 작곡 지휘 제자였다라는 유일무이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그 센세이셔널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42년 3월 12일에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직후에 안익태가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프로그램이 스승인 그 슈트라우스 일본 축정곡을 필두로 그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1번 뭐 이런 작품들이었는데, 당시 이 객석에서 슈트라우스가 이 안익태의 지휘 무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연주회가 끝난 직후에 독일어로 슈트라우스가 안익태에게 당신의 지휘 실력을 인정한다라고 쓴 이 헌정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노의 히데마루는 그 지금 현재 아시아 최고 오케스트라로 평가받는 도쿄의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NHK 교향악단의 전신인 도쿄 신교향악단을 창단한 일본 음악계의 대부입니다. 지금도 일본 관현악계의 초석을 다진 전설적인 지휘자를 일본 내에서 추앙받고 있습니다.
1930년 5월 도쿄 신교향악단에 이끌고 세계 최초로 말러 교향곡 4번 음반을 남긴 고노에 히데마루는 1937년과 38년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실력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돈으로 매수해서 모차르트와 무소르그스키 하이든의 관현악곡을 모노 레코딩으로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음반 표지고요. 이 사진은 1944년 연합군의 폭격으로 지금은 사라진 구 베를린 필하모니 홀 과거 그 흑백 사진인데, 이 구 베를린 필하모니 홀에서 1943년 8월 18일에 즉 게라르트 폰 베스트만의 그 편지가 발송되고 세 달이 지난 1943년 8월 18일에 그 고노에 히데마루가 아니라 아닉테가 순전히 자신의 실력만으로, 게라르트 폰 베스트만 박사가 인정할 만큼의 그 순전히 100% 자신의 실력만으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이 역사적인 연주의 이 프로그램 사진입니다. 앞서의 그 베를린 필하모니 홀 이 연주회장에서 아닉테가 이제 1943년 8월 18일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국인으로서 물론 최초로 세계 최고 악단인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무대 플러스 동양인 지휘자가 역사상 최초로 실력만으로 베를린 필하모닉을 지휘한 최초의 무대라는 그 의미가 있는 연주회 프로그램입니다. 이때 아닉테가 네 곡을 지휘를 했는데, 바그너의 오페라 리엔치 서곡을 시작으로 자신의 작품 에텔라쿠, 아까 말씀드린 그 월천악, 그리고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 20번을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의 여류 피아니스트 나그마라 벨라가 협연을 했고, 마지막으로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이렇게 네 곡을 지휘했습니다. 1943년 8월 18일에 구 베를린 필하모니 홀에서 한여름밤의 음악회라는 타이틀로 이 아닉테가 이런 베를린 필 데뷔 무대를 가졌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무대였죠. 더더욱 그 여기서 의미심장한 것은 이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독일어 프로그램에 아닉테가 자신을 소개하기를 일본의 속국 조선의 평양 출신이다라는 사실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애국적인 행위였겠습니까? 당시 일제 시대 때 일본인 신분으로 음악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살벌한 2차 세계대전 전시 상황 속에서도 아닉테는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일본의 속국 조선의 평양 출신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그렇게 프로그램에 피력을 했던 것입니다. 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닉테가 상당한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 문맥이죠. 그리고 이제 아닉테의 지휘 실력을 인정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총감독 게라르트 폰 백스터만 박사 외에도 한 명 더 있습니다. 20세기 중후반 일본 음악 평론계를 거의 뭐 그 작고한 고이시 다다오라는 분과 양분했던 우노고호라는 그 일본의 20세기 대표적 음악 평론가가 있습니다. 1930년에 태어나서 2016년에 86세로 타계하신 분인데, 이분이 1961년 12월 8일에 아닉테가 모교인 도쿄 구니타치 음악학교 오케스트라의 제15회 정기 연주회를 지휘한 그 무대의 연주회 평을 남기고 있습니다. 당시 우노고호가 뭐라고 평을 썼냐면, 아닉테가 당시 지휘한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과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그 지휘에 대해서 네덜란드의 전설적인 지휘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빌럼 맹헬베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면서 아닉테보다 2살 아래인 오스트리아의 대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의 베토벤 해석보다 자기는 아닉테의 베토벤 해석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닉테의 베토벤 걸출한 베토벤 해석은 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의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전임자였던 독일의 전설적인 지휘자 빌헬름 프로트뱅글러에게서 외에는 들은 적이 없는 대단한 것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도 아닉테의 지휘 실력이 일찌감치 대가의 반열에 올라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963년 미국의 타임지, 지금 발간되고 있죠. 미국의 타임지에서 저명한 음악 평론가 10사람에게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 베스트 3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거의 전원일치로 다음의 악단들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1963년 당시에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상임지휘자로 있던 서독의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유태인 출신 독일의 명지휘자 오토 클라인페러가 수장으로 있던 영국 런던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그리고 헝가리주의자 조지 세리 음악 감독으로 있던 미국의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이 세 개 악단을 1963년 당시 시점에서 가장 걸출한 빅3 오케스트라로 선정을 했는데 1963년 당시 아닉테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를 제외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런던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를 모두 지휘한 유일무이한 동양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상당히 의미심장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6년에는 스페인 마요르카 교향악단의 초대 상임지휘자로 취임해서 15년가량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스페인 마요르카 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 수장으로 아닉테가 부임했다는 사실도 상당히 뜻깊은 일인데요. 역사상 최초로 동양인이 서양악단의 수장으로 임명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19년이 지난 1965년에 아닉테 선생이 타계하시던 해에 일본의 오자와 세이지가 1935년생으로 지금도 생존해 계신데, 일본의 오자와 세이지가 1965년에 캐나다 토론토 교향악단의 음악 감독으로 부임할 때까지 서양악단의 수장을 지낸 동양인은 아닉테가 유일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음악사조상 초기 낭만파의 대표 작곡가 중 한 명인 헝가리의 프란츠 리스트, 피아노의 비르투오스로 유명했던 작곡가로서도 상당히 유명했던 이 프란츠 리스트의 마지막 피아노 제자인 독일의 전설적인 피아노 연주자 피아니스트 에밀 폰 자우어의 타계 한 달 전에 당시 만 80세의 에밀 폰 자우어를 협연자로 내세워서 매년 1월 1일에 빈필 신년음악회를 하는 빈 무지크 페라인잘에서 아닉테가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는 사실도 상당한 의미심장한 콘서트였습니다. 이 콘서트로부터 한 달 후인 1942년 4월 27일에 에밀 폰 자우어는 빈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44년 4월 파리 살플레이엘에서, 연주회장 이름입니다. 살플레이엘에서 아닉테가 현재 프랑스 최고 악단인 파리 오케스트라의 전신인 파리 음악원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총 3일간에 걸쳐서 베토벤 페스티벌을 지휘를 했습니다. 당시 베토벤의 유일무이한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한 사람이 프랑스 티보 악파의 시조인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자크 띠보이고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중 최고봉인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아닉테 주의로 협연한 사람이 스위스의 명피아니스트 알프레드 코르토입니다. 전설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희대의 거장들을 협연자로 내세워서 아닉테가 유럽 최고 악단들을 유럽 본바닥에서 지휘했다는 사실은 동양인 음악가들 중에 최초입니다. 최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닉테보다 8살 더 많은 일본 근대 음악의 국부로 추앙되는 고노에 히데마루도 아닉테보다 훨씬 실력이 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얘기가 아니라 게라르트 폰 베스터만 당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총감독이었던 그런 거물이 고노에보다 아닉테를 예술적인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선호한다라는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닉테가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 지휘자로서의 경력을 시작하기 직전인 1936년 8월에 아닉테가 부다페스트에서 오스트리아의 전설적인 지휘자 펠릭스 바인가르트너와 만남을 갖고 그의 추천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 교향악단을 지휘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펠릭스 바인가르트너는 구스타프 마할러 후임으로 빈 궁정 오페라 극장 음악 감독을 역임했고 1930년대에 세계 최초로 모노 레코딩으로 베토벤 교향곡 전집 음반을 녹음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1908년부터 1927년까지 펠릭스 바인가르트너가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에 해당하는 정기연주회 지휘자직을 또 1908년부터 27년까지 수행한 분인데요. 당시 유럽 지휘계의 독보적인 대부였습니다. 이런 전설적인 존재로부터 당시 약관 30세의 아닉테가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외에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1930년대 말 40년대 초 50년대 60년대 중반 아닉테 선생님이 타계하시던 1965년도까지 유럽과 미국 음악계에서 아닉테를 능가하는 수준의 동양인 지휘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생전 59평생 동안 아닉테는 작곡가로서도 세계적이었습니다만 지휘자로서 독보적인 실력의 동양인 지휘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애국가 작곡가 아닉테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